다음은 팀의 이제 관리와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팀은 이제 구성이 되면 실제 인재 영입이 된 거죠. 이런 인재가 영입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갈 길은 멉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고 또 조직을 유지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CEO가 제일 힘들어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팀이 깨지면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회사가 도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서로 나누어서 서로 회사를 경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만든 창업들을 잘 관리하고 보상 시스템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그런 스타트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업팀 조직을 만들 때 사실은 8가지 원칙이 있어요. 좋은 팀 빌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팀 빌딩을 잘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CEO면 경영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CTO면 개발에 대한 그 분야죠. 아이템. 그다음에 CMO라면 마케팅, 그 분야라든 뭐 세일즈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팀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사실은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과 권한을 준다는 건 그만큼 지위와 권한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권한을 유양하기도 해야 되고요. 조직의 좀 유연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어쨌든 이 시점에서 어, 조직이 작기 때문에 좀 탄력적일 필요가 있고 사실은 가능하죠. CEO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예외사항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가 이해가 돼야 되고요. 또 심플하게 조직들을 구축하는 게 좋다. 또 투명한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정도 원칙을 두고 팀빌딩을 해나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창업팀이 좀 힘들어지고 좀 잘못된 이상적이지 못한 팀이 될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거나 책임을 서로 회피하거나 권한에 대해서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권한을 주고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그런 사람으로 팀원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빌딩을 할 때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이제 갈등을 잘 해소를 시켜야 돼요. 갈등이라는 건 서로 안 맞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생기거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갈등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줘야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창업팀은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새로 인맥에 의해서 내 네트워크에 들어왔으면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지만 서로 어, 주종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갈등이 쉽게 생깁니다. 또 충분히 그들의 역할이나 역량을 인정하고 데려 모셔왔다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생각, 기준, 가치관에 의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위에 세워진 우정은 찬란할 수 있지만 우정 위에 비즈니스를 해오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구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팀 빌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 여기서 갈등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갈등은 크게 2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순기능도 있습니다. 또 역기능도 있겠죠. 순기능이라는 것은 이 갈등, 약간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서로 자극을 받게 되고 이런 자극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창의적인 사고가 이제 유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건 이제 역기능이죠. 이런 순기능만 있다면 충분히 갈등 조장하고 만들어 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갈등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구성원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2가지 때문에 우리는 조속하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갈등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제 갈등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겠죠. 갈등은 크게 이제 과업 갈등이랑 관계 갈등이라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업이라는 건 뭘까요? 일이죠.
일을 하면서 기업 내부의 이슈 또는 기업에서 개발하는 과정, 즉 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과업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과 다르다. 또는 기업 내부의 이슈랑 다르다. 또 이건 이건데 왜 넌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뭐 어떤 뭐 갈등이 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해에 관련돼서 서로 어, 이해를 설득을 하고 해소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풀어지면 훨씬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관계 갈등이라는 부분인데, 관계라는 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간의 관계, 즉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이나 기준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개인적 갈등으로 조장이 되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저해가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둘은 그냥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갈등이 사실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관계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판단해서 그들이 어떤 그 감정의 골이 생겼는지 그 감정의 골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전문 컨설턴트나 전문가, 선배들을 통해서 해소하는 거. 그렇지도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서로 나가게 하는 거죠.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가치 있게 두면 안 되는 거죠. 슬프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유형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갈등은 왜 생기나를 좀 따져볼게요. 갈등은 크게 이제 정보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 너는 왜 그래?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해한 정도, 어떤 보면 이제 수준이 있죠. 이렇게 다르고 또 세 번째는 역할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할 때문에 생기는 거는 서로 이해관계를 잘 설득하고 서로 얘기하면 서로 역할을 침범하지 않게 하거나 충돌의 요인만 잘 제거를 하면 당연히 해결이 될 수가 있는 생각보다 쉬운 원인 제거가 되는데, 정보의 차이나 지각의 차이 같은 경우는 수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이 각각이 이제 획득한 정보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와 정보와 지각도 비슷한 유형이지만 지각은 이제 이해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보다 미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갈등의 원인이 정보의 차이인지 지각의 차이인지 역할 때문에 충돌하는 건지를 잘 파악하면 사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해결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실 갈등하는 이유는 사실 서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 사실은 안 받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은 주장하고 또 나도 주장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또는 누군가가 협동적으로 받아주겠다고 하는 순간 해결할 기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도 주장만 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받아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주장성과 협동성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면 거기에 실마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갈등이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주장성과 협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동성과 주장성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해결한 방법은 이제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쟁으로 갈 거냐, 협력할 거냐, 타협할 거냐, 또는 회피할 거냐, 순응할 거냐. 이 5가지 메소드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결과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과 협동적으로 하겠다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가느냐가 이제 답이 되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사람은 맨날 주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협동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않습니다. 사람은 둘 다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면적인 거를 잘 조화롭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의 이익, 그다음에 자신이 바라는 결과가 중요해요. 즉,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 이해관계를 해소해주면 되는 거고, 협동성이 이제 발생할 수 있도록 이 협동을 통해서 이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추해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장하는 것과 협동한 점이 서로 믹싱이 되면, 밍글이 되면 그 속에서 또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그 갈등 해결의 유형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등 해결 방식의 유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강할 때, 상대가 강할 때, 내가 받아들일 때, 상대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협력 관계로 일을 해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력만 이렇게 가면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배짱도 낫다, 맞들면 낫다라고 이제 서로 오케이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이 관계는 가장 바람직한 관계이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죠. 그런데 서로 아니야 피해버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골이 더 깊어집니다. 골이 깊어진다는 건 갈등을 해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나도 실패고 당신도 실패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내가 CEO고 내가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상대도 막 그래요. 서로 강하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경쟁 관계로 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가도 이제 한쪽이 손해를 보는 거죠. 수능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타협점을 찾아서 타협의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노사 관계도 약간 유사한 관계인데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 손해 보는 부분과 이해해 보는 부분을 타협해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팀 창업을 했을 때에는 가장 좋은 건 초기에는 사실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보상제도라든가 또는 갈등의 그런 어떤 원인을 최초부터 제거하거나 그런 인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 인재는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스타트업은 사실은 어떤 출발점이 있냐면요. 사실은 주인의식을 강조하지. 그 다음에 상호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죠? 되게 불안정한 매출,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꺼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이 영입돼서 인재로서 같이 인재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하이 리턴을 기대를 할 겁니다. 내가 여기 어려울 때, 힘들 때, 미래도 없고 불투명할 때 왔으니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타트업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화시켜서 하나로만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왜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이제 단점들이 많잖아요.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보상 시스템이라든가 목표점을 잡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내용이 이제 이거죠. 창업팀의 이제 보상 체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을 나눌 수가 있어요.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을 나눌 수 있고 비금전적인 보상은 사실 정서적인 것과 환경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금전적인 보상은 말 그대로 금전, 황금성이 있는 것들로 경제적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상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조화롭게 필요한 것을 다각도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이제 기본금이 있고요, 보너스가 있고, 인센티브, 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정서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관계 유지의 이제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큰 효과도 물론 있긴 하지만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인내하면서 가는 건데 여기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보상이 나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 보상은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백업을 시켜주는 거죠.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훈련을 뭐 보장을 해준다든가 휴가를 좀 넉넉하게 준다든가 넉넉하게 줘서 감정적으로 그런 환경적으로 좋은 회사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을 적절하게 융합을 해서 제시를 할 때 그런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이제 한계점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정된 재원, 돈도 없고 매출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미래 가치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을 동시에 잘 융합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조금 더 좀 자세히 보면요. 금전적인 보상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직접적인 보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본급을 좀 기본급, 그다음 보너스, 뭐 인센티브, 뭐 지분,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가변적인 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가변이라는 건 변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기본급은 작게 주고요. 그 외에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외에 스탁 옵션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변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이제 금전적 보상이 되고요. 또 보너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그러면 받고 있는 보너스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면 그만큼 더 보상이 온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줘야 되겠죠. 또 스탁 옵션은 이제 창업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한 가격에 구성원들한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또는 무상으로 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스탁 옵션이 됩니다. 이런 스탁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 가치 때문에 이제 선호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전적으로 할 때는 가변적인 보상 방식과 목표 보너스 플랜 정도 플러스해서 스탁 옵션 정도를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금전적인 방식으로는 정서적인 방법과 환경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서적인 건 사실 칭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로 융화적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충성도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런 금전적인 것과 환경적 보상을 추가로 해서 같이 영입된 인재가 충분히 자기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또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목표 보너스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잘 알아두면 좋은 건데요. 우리가 특정한 돈을 무한정 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작정 작게 줄 수도 없죠. 보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너스를 줄 때 우리가 성과라는 걸 이제 각각 역할에 맞춰 성과가 있고 뭐 팀별로도 있겠고 개인별로도 있겠는데 개인의 성과 달성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기로 했던 보너스를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에는 최대치에 해당하는 상한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는 이렇게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되 단계별로 주는 거죠. 그래서 최소 보너스, 목표 보너스, 상한 보너스 시스템 전략을 짜고요. 또 성과가 엄청나게 많은 150%, 200% 했다 하더라도 상한 보너스를 정해서 뭐 기대치가 좀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상업 보너스를 무한정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추후에 이제 뭐 지분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성과에 대해서만큼 보너스를 목표 달성한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제공하면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근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보너스 제도뿐만 아니라 그 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팀이라는 건 어떤 거죠? 서로 미래를 공유하고 같이 공동의 목표, 그리고 필요한 역량과 핵심 역량을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딱 맞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스타트업들은 뭐 환경적 요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에 잘 순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영입된 인재들이 각각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1인 창업을 할 수는 있지만 1인 창업을 하더라도 어떤 이제 MVP 형태나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과정까지는 뭐 1인으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이제 시제품화하고 제품을 테스트하고 실제 사업성이 있어서 저는 스케일업을 한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인재를 영입해서 그룹으로, 그러니까 팀으로 수행을 하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CEO 플러스 CTO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CMO가 아니고요. 여기에 CFO 자금입니다. 자금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CEO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의 역량 더 잘, 난 어떤 과목에서 100점이지만 다른 과목 100점 아닌 게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목 중에 100점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내가 국영수라고 하면 국어는 내가 100점이고 수학은 60점이고 영어는 70점이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인재는 수학과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학은 100점인데 뭐 국어나 70점, 뭐 영어는 뭐 50점 이런 사람을 영입하는 거예요. 내가 100점 아닌 과목을 영입을 해서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분이 그 역할을 하면 당연히 그 수학만큼은 100점을 맞겠죠. 또 영어 잘하는 사람 100점 하는 사람 데려와서 영어만큼 100점 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팀빌딩의 원칙입니다.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 이런 걸 뽑은 게 아니고요. 아까 적격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팀을 영입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팀을 빌딩하고 주의사항 또 앞으로 어떤 팀을 할 때 기준 그리고 또 고려할 사항 또 팀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 갈등 해소 또 목표 보너스나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과 팀빌딩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